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진 거리를 걷고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보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해서도 안 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양의 한 비밀병동, 차가운 복도 끝 침대에 누워있던 17살 소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불이 꺼진 병실에서 저는 홀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미진이었습니다. 겨우 6달 전만 해도 너무나 밝게 웃던 소녀였습니다. 처음 검진받으러 왔을 때 미진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엄마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대요. 밥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대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미진이에게 당에서 온 사람들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기쁨조에 선발되면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말했죠. 그때 미진이의 검진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건강한 17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달 후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미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온몸에는 성병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뱃속에 임신 5개월째 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미진이 본인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미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중증 매독과 임질, 여러 성병이 그 어린 몸을 망가뜨린 뒤였습니다. 치료할 약도, 치료할 의지도 없는 북한에서 미진이는 그저 임무를 다한 불량품일 뿐이었습니다. 당에서는 미진이의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미진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7살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진실은 이겁니다. 미진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평양의 한 특수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당에서 특별히 선발되어 배치받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본 것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성병 없는 청결한 국가라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반 주민 여성부터 간부 부인들까지 심지어 당에서 특별히 선발한 어린 소녀들까지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들이 성병으로 고통받으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성교육 자체가 없는 북한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쁨조 관련 검진이었습니다. 당에서 특별 임무라며 제게 맡긴 이 검진을 통해 저는 씨앗 심기 대작전이라는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부들을 위한 공연단, 접대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집안의 건강한 소녀들을 선발해서 권력층 남성들의 아이를 낳게 만드는 끔찍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검진받으러 왔을 때는 미진이처럼 그토록 건강하고 맑았던 소녀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성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버려졌습니다. 나이가 차거나 불량품이 된 여성들은 매춘으로 내몰렸고 사회에서는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혀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소녀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죽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참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설령 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진이처럼 고통받고 있을 북한의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진실을 덮고 산다면 저 역시 그들을 죽인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인권 유린의 실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미진이 같은 소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목격한 모든 것, 그 체제의 거짓과 잔혹함,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해 이곳까지 오게 된 전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랑스러운 간호사가 된 저의 평범했던 시절, 그리고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8년 평양의과대학 졸업식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진학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고 당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으며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의 교실을 달달 외웠습니다. 동무는 조국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일꾼이 되었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오. 졸업식에서 당 간부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나 간호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평양의과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엘리트라는 증명이었죠. 첫 배치는 평양 시내의 한 일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평범한 간호사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병동을 청소하고 환자들의 체온과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의사 선생님들을 보조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의료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약도 부족했고 장비도 낡았으며 전기가 자주 나가서 수술 중에도 촛불을 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계시지 않는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생활총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족한 것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고 우리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반동 사상이었으니까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는 강철 같은 인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노인들을 보면서도 수령님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소금물만 놓아줘야 할 때도 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미제의 경제봉쇄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정치 학습이 있었습니다. 두세 시간씩 앉아서 노동신문을 읽고 김정은 동지의 최근 교실을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검열했습니다. 동무, 지난주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이 부족했소. 좀 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당의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지, 누가 혁명적 열의가 부족한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친한 동료 간호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요즘 밥 배급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고 제게 푸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생활총화 시간에 저는 그 친구의 발언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은폐한 것이 되고 저까지 문제가 되니까요. 그 친구는 일주일 동안 자아 비판서를 쓰고 당 생활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며 흘린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동무의 사상을 바로 잡아준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제게 새로운 발령이 났습니다. 동무는 특수병동으로 배치되었소. 이것은 당에서 동무를 신뢰한다는 증거요. 영광으로 알고 임무에 충실하시오. 당 간부가 제게 전달한 말이었습니다. 특수병동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1년 봄 평양 외곽의 한 비밀시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고 철조망과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받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 이곳의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첫날 병동 책임자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무가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를 어기면 동무뿐 아니라 동무 가족 3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요. 알겠소?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특별 환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봤던 일반 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옷도 비교적 좋은 것을 입고 있었고 영양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선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쉿, 묻지 마. 우리는 그냥 치료만 하면 돼. 궁금해하지도 말고 환자들과 사적인 대화도 하지 마. 알았지? 그 선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이 비밀병동에만 오는 걸까? 왜 그들은 모두 똑같이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서는 안 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까? 북한은 성병 없는 청결한 국가라고 선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병은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매일같이 중증 성병 환자들이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여성들이 특별한 경우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용기도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 그것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진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동무, 오늘부터 특별검진 업무를 맡게 되었소. 이것은 당에서 동무를 매우 신뢰한다는 증거요. 절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돼요. 병동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넨 서류 봉투에는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5명의 소녀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15살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도 19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동무들은 당에서 특별히 선발한 인재들이요. 기쁨조 입단 전 최종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오. 검진 결과는 반드시 나만 보고하고 기록은 이중 봉투에 넣어 보관하시오. 기쁨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쁨조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고위 간부들을 위한 특별 봉사조. 그 이상은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첫 검진 날 15명의 소녀들이 차례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부분 시골 출신이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용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당에서 외모를 보고 선발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특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검진대에 누워서도 미진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검진 결과 미진이는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성병은 물론이고 어떤 질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순결 검사 결과도 문제 없었습니다. 15명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평양에서 살 수 있대요. 엄마한테 돈도 보낼 수 있고요. 미진이가 검진을 마치고 나가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함경북도 시골에서 온 미진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배급도 거의 안 나와서 늘 배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에서 사람이 와서 평양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했고 미진이는 엄마를 위해 기쁨조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예쁜 옷도 입고 밥도 매일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대요. 미진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쁨조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당에서 선발한 특별한 임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응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특수병동으로 급히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침대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불법 낙태 시술 후 대출혈이었습니다. 이 동무는 기쁨조 출신이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군. 그래서 몰래 낙태를 시도했다가 이렇게 됐소. 당직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응급 처치를 하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쁨조가 임신을 한다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 여성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시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기록하고 시신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오. 동무는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잊으시오. 책임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기쁨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기쁨조 출신 여성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증 매독이었습니다. 22살, 불과 3년 전에 제가 검진했던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토록 건강했던 아이가 이제는 온몸에 발진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검진받았던 그 여성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지금 치료 시작할게요. 하지만 치료할 약이 없었습니다. 페니실린 같은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북한에서 중증 성병 치료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동무들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 것들이요. 최소한의 처치만 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병동 책임자의 차갑고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진이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 검진했던 지 겨우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미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완전히 잃었으며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미진이요. 기억하세요? 겨우 18살이 된 미진이었습니다. 검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여러 성병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미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규정을 어기고 미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돈 보내야 하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미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기쁨조 소녀들은 고위 간부들의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거부할 권리도 없었고 피임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고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씨앗 심기 대작전이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권력층의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린다는 명목으로 어린 소녀들을 이용해 아이를 낳게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에서 키우고 어머니들은 임무가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미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제가 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조국인가? 이게 인민을 위한다는 당인가? 체제에 대한 의심.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수많은 미진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지만 중증 성병 때문에 태아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도 전염된 상태였습니다. 미진이 본인도 고열에 시달렸고 온몸에 발진이 퍼졌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특수병동에는 그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미진이 같은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병동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동무 책임자, 이 환자는 즉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임신 중 중증 감염이라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 돼. 이 동물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겠소? 기쁨조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큰일이요. 그냥 여기서 처리하시오. 어차피 이미 쓸모없어진 몸이 아니오. 쓸모없어진 몸. 겨우 18살 소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죽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책임자가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동무, 여기서 동무가 해야 할 일은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오. 비밀을 지키는 거요. 그것만 기억하시오. 이상. 그날 밤 저는 미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했고 병동에는 저와 미진이뿐이었습니다. 미진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잘 살고 있다고 편지 썼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미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항생제도, 제대로 된 치료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미진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곧 대량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료 장비와 약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랑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미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맥박은 약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수액을 연결하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눈 떠. 제발 눈 뜨라니까. 하지만 미진이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오전 6시 45분 미진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8살, 그것도 건강하고 밝았던 소녀가 단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당에서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미진이의 시신을 닦아주면서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신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요. 동무는 사망 진단서에 급성 신부전이라고만 쓰시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밖에 말하지 마시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요. 책임자의 지시였습니다. 미진이의 엄마는 딸이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텐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임무 중 사고사 정도의 거짓 통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사망 진단서에 거짓을 썼습니다. 급성 신부전. 진짜 사인은 중증 성병과 임신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사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미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이 소녀가 아니라 이 소녀를 이용하고 버린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 시도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고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입니다. 게다가 제 부모님도 연자제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아버지의 인생도 끝장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눈 감고 살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까? 하지만 매일 병원에 오는 새로운 미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15살, 16살, 17살. 처음 검진받으러 올 때는 그토록 건강하고 밝던 소녀들이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기쁨조에서 임무가 끝나버려진 22살 여성이 병원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증 성병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거리로 내쳐진 겁니다. 그녀는 결국 매춘으로 내몰렸고 또다시 성병이 악화되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직 22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은 북한 사회에서 더러운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미진이처럼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소녀들을 위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그들을 위해 저는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고통받는다 해도, 설령 제가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도 이 진실을 덮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탈출 준비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을 것인가? 중국에 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보위부에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용히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또 같은 병동 직원들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경 지역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까지 안내해줄 안내인에게 줄 돈,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줄 돈, 위급할 때 쓸 돈. 저는 몇 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병원에서 기숙하며 저축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 일이 좀 바쁠 뿐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말리실 것도 뻔했고 자칫하면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내인과 연락이 닿았고 국경을 넘을 날짜도 잡았습니다. 10월 15일 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5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찰대에 걸리면 즉결 총살, 강을 건너다 익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진이의 마지막 모습이, 그 소녀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 계속 제 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진이에게,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소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떠나게 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퇴근 전 저는 마지막으로 특수병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새로운 소녀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16살, 17살. 미진이처럼 건강하게 들어왔다가 몇 개월 후면 망가질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병원에서 야간 당직이에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막으실 게 뻔했고, 아시는 순간 부모님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중에 조사받을 때라도 몰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요즘 내가 왜 그러니? 무슨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 뿐이에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부모님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0시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통행증은 뇌물을 주고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신의주 친척 병문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보이부 요원이 통행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적이 뭐요? 고모님이 편찮으셔서 병문안 가려고요. 며칠 다녀올 거요? 이틀 정도요. 요원이 제 얼굴과 통행증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어둠 속 풍경들, 전기가 없어 깜깜한 마을들, 가끔 보이는 검문소의 불빛, 굶주린 사람들이 기차 문에 매달리는 모습, 이 모든 게 제게는 마지막 광경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인과의 약속 장소는 역에서 3km 떨어진 폐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순찰대와 마주칠까봐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보이부 순찰차가 지나가서 저는 건물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폐공장에는 이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그리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강까지는 1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초소가 2개 있어. 내 신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알겠소?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안내인이 앞서고 우리는 10m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불과 50m 거리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 지금 움직이시오. 안내인의 속삭임에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초소는 더 위험했습니다. 감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빛이 지나간 직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께 온 40대 남성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흑!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천둥소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군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감시등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이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뛰시오. 지금 당장.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제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이다. 뛰어들어. 안내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10월 중순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군인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수영 실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물살도 세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돕자니 둘 다 죽을 수 있고 그냥 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끌고 갈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저를 껴안았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뒤엉켰고 저도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는구나.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줬습니다.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안내인의 힘으로 우리는 간신히 강 중간쯤까지 왔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지만 이제는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헤엄쳤습니다. 발끝에 바닥이 닿았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축축한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중국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내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당신들은 이제 중국 땅에 있소.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잡혀서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압록강 너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제가 없어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해냈어. 꼭 세상에 알릴게. 저는 마음속으로 미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안내인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하지만 또 다른 지옥을 향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과는 다른 방식의 지옥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국경에서 30분 거리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6시쯤 낡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빨리. 할머니는 우리를 급하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헌 옷가지들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해. 탈북자 1명 잡으면 2,000위안 포상금 준다고. 이 동네 사람들 다 가난하니까 언제 신고할지 몰라. 할머니의 경고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숨어 지내야 한다니. 안내인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정도 숨어 있으시오. 그동안 브로커를 연결해 줄 것이오.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5,000달러는 필요하오. 돈 준비하시오. 5,000달러. 제가 모은 돈은 300달러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온 40대 남성은 중국에 친척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30대 여성도 브로커를 통해 어디론가 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돈이 없다며 중국에서 불법 노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만 그 집에 남았습니다. 아가씨, 돈이 얼마나 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0달러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로는 한국은커녕 베이징도 못 가. 여기서 일해서 돈 벌어야 해.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식당 설거지나 공장 일 같은 거. 하루 50위안 정도 줘. 하루 50위안이면 하나로 10,000원 정도. 5,000달러를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숨어 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집 작은 방에 숨어 있고 밤에만 몰래 나가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준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당연히 불법 고용이었습니다. 주인은 그걸 이용해서 임금을 깎았습니다. 약속한 50위안도 제대로 안 주고 40위안만 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항의하면 그럼 나가. 공안에 신고할까? 라고 협박했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한국에 가면 미진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공안 단속이야. 빨리 숨어. 저는 주방 구석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중국어로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법 체류자 있으면 다 나와. 숨기면 너희도 처벌받아. 주인과 공안이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어. 나만 있다고. 여기 봐, 깨끗하잖아. 주인이 공안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냉장고 뒤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다음엔 모르니까 조심해. 주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주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나도 위험 부담하고 있잖아. 임금 좀 줄여야겠어. 앞으로 하루 30위안. 30위안. 그것도 매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줬습니다. 그나마도 밀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주인은 싫으면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브로커 한 명이 연락 왔어. 한국까지 데려다 준대. 만나볼래? 저는 당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 요즘 가짜 브로커들이 많아. 돈만 받고 튀거나 심지어 북한에 팔아넘기는 놈들도 있어. 그래도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할머니 집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네. 돈은 얼마나 있어? 지금 800위안 정도요. 더 모으고 있어요.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걸로는 턱도 없어. 한국까지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 라오스, 태국 거쳐서 가야 하거든. 그럼 어떡하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야. 조선족이나 한족 총각들, 탈북 여자 많이 찾아. 결혼하면 신분도 생기고 나중에 돈 모아서 한국 가면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숨어 살든가 아니면 북송되든가 선택은 내가 해. 그 남자는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저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고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숨겨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한 조선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너 탈북자지? 나도 10년 전에 왔어. 그 여성, 선희 언니는 저처럼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너 한국에 꼭 가야 하는 이유 있어? 네. 제가 북한에서 본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선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야 해.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보내줘. 합법적으로.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선희 언니는 자기가 아는 믿을 만한 브로커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 1,000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넌 눈빛이 다른 애들이랑 달라. 꼭 뭔가 해야 할 사람 같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희 언니가 소개해준 브로커는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총 6,000달러. 저는 선희 언니에게 빌린 1,000달러와
제가 모은 1,000달러를 합쳐 2,000달러를 선불로 줬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어?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특별히 분할로 해주지. 라오스 도착하면 2,000달러 더 내고 한국 도착하면 나머지 2,000달러.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단 한국에만 가면 이래서라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중국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선희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꼭 한국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해줘. 선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은혜 꼭 갚을게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짧았지만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북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자유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브로커와 함께 중국을 떠났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우리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2주일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계속 경로를 바꿨습니다.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잤고 항상 긴장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 라오스까지 산길로 6시간 정도 걸려. 밤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20살 여성, 30대 남성, 40대 여성.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 미끄러운 흙길,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발각될까봐. 저는 여러 번 넘어졌고 손과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창고에 숨겼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브로커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약속대로 2,000달러 내. 저는 가지고 온 돈을 다 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 중 한 명, 20살 여성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한국 가서 갚을게요. 브로커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돼. 지금 내든가 아니면 여기 남든가. 그 여성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브로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창고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제가 개입하면 저도 버려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15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2월 25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한 여관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한국 대사관 앞으로 가. 거기 경비원한테 탈북자라고 말하면 안으로 들여보내줄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야. 나머지 2,000달러는요? 한국 가서 보내. 내 계좌 알려줄게.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2월 26일 아침 6시
저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려고 걸어갔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지만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저는 주춤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가짜라고 의심받으면,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태국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언제 나오셨어요?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개월 전 압록강을 건넜던 그날부터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험한 산길을 넘고 트럭 화물칸에 갇혀 있던 시간들, 그 모든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보호해 드릴게요.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해냈어.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약속할게. 그리고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2020년 3월 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있구나. 공항은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니고 어디서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정착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보호받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하나원이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저는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34년을 살면서 체화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보이부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아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인터넷 사용하는 법. 북한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편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 북한 스파이 아니냐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 간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2021년 마침내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흰 가운을 입고 병동에 섰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들이 존중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과 장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치적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순수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간호사의 일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 연락해서 제가 북한에서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조의 실체, 씨앗 심기 대작전, 성병으로 고통받다 죽어간 소녀들의 이야기, 미진이의 이야기. 처음 증언할 때는 떨렸습니다. 혹시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해를 입지 않을까? 혹시 저를 믿지 않으면 어쩌나?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믿어줬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북한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강연, 인권단체 세미나, 때로는 언론 인터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매일 밤 저는 미진이를 생각합니다. 미진아, 내가 약속 지키고 있어.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너처럼 고통받는 소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나는 계속 말할 거야. 자유.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유란 단순히 배고프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미진이 같은 소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쁨조로 끌려가 착취당하고 성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임신해도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미진이를,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소녀들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 인권 개선에 작은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이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자유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